이종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이제 1박 2일 방일을 갔다 오면서 네. 그 윤석열식 해법의 1차 그 종지부를 찍었어요. 네. 사실 일본에 이제 공을 넘겨주고 온 셈인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런 경우에는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가까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네. 비하인드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아주 가까이 대통령을 보좌를 하면서 네. 시시각각으로 어떤 그러니까 그 각종 어떤 모임들 또 의원들을 만나고 또 1차, 2차에 그런 그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을 아주 지근해서 있었던 그런 그 이 대통령실 직원들을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예. 정말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정말 뭐랄까요? 감동스러웠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그 감동은 사실 일본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감동은, 그 열정은 직원들이 받은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겁니다. 도덕적 우위라는 말이 전 자꾸 떠올랐어요. 도덕적 우위라는 건. 예. 넬슨 만델라 아시죠? 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는데 취임사를 이렇게 했어요. 과거는 닫는 문이고 미래는 여는 문이다.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아직까지도 그때 그 백인과 흑인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반목을 사실 뛰어넘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주류 사회가 다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득권을 다 갖고 있었고요, 백인들이. 그런데 이들이 반성 한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자 그 넬슨 만델라 정당이 이제 보복을 하자. 제대로 이 보복이라는 표현은 아니죠. 이 적폐청산을 하자라고 했을 때 한 말입니다. 과거는 닫는 문이요, 미래는 여는 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다. 그리고 저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네. 먼저 내밀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이 사실상 미국의 아까 남아공의 백인 사회로 움직였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사실 파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 화이트리스트 하는 말 설명을 드리면, 네.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사실상 일본 측에서는 이 방한, 그러니까 답방 있잖아요. 기시다가 답방을 하면서 내놓는 카드였다고 그 일본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차피 지금 이게 당장 딱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행령 같은 걸 고치는 시간이 좀 있대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답방하는 시기에 맞춰서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절차적으로 한 2달 정도 걸린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쪽은 정령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아니다. 이건 무조건 어쨌든 넣자. 노력한다고 넣자. 그리고 이건 무조건 우리가 확약을 하자. 아까 양국 국민들 앞에서. 네네. 이렇게 함으로써 기시다에 어쨌든 알았다. 기시다 그 카드로 해서 딱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뭐 밀어붙였다든지 이런 소소하지만 그러나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뭐 또 다른 뭐 에피소드들이 있습니까? 그 분위기가 사실 확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면 말고 문화면, 사회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에도 가스회사가 사실 일부 민간 회사도 있지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광고가 한국에 사랑에 빠졌어요 하는 주부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회도 사실 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광고라는 것이 뭐 이렇게 그대로 무슨 그냥 이 정무적 판단에서 광고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당대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광고비를 책정을 하는 것이니까, 예.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또 하라주쿠 아시죠? 긴자에 네. 하라주쿠가 워낙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거리인데 거의 코리아타운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이 한류의 하나의 어떤 상징처럼. 그래서 네. 일본 내에서 부는 윤 대통령의 결단 이후에 한류 붐이 더 증폭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그래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 이종호 실장이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본의 여론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기시다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 그렇습니다. 20% 내외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긍정 평가는 6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기시다 입장에서 네. 정치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에 편승해 가야 60% 일본 국민들이 지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압박이 강하게 지금 작동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네. 예, 보통은 이제 특히 한일 관계 경우에는 네. 우리가 하나라도 내주면 내주면 안 된다, 손해 보면 안 된다 이런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컴플렉스 같은 우리가 거죠. 이거 주면은 저쪽한테서 우리는 이걸 받아야 돼요. 네네. 절대 우리가 먼저 양보하면 안 돼요. 뭐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은 우리가 그냥 대폭 문을 열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무모하다 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정도의 예, 예, 승부수를 예. 걸었는데 예. 여기서 기시다가 제대로 호응을 안 해주면 진짜 이게 이상해지는 구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특히 좌파들이 네. 기시다가 뭐 별거 지금 내놓은 게 없지 않냐 예, 이러고 예. 공격을 하는데 예. 기시다도 정치인이니까 예. 일본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에 대해서 네. 이 정도로 긍정평가를 하는데도 예. 여전히 모른 채 하고 모르쇠로 아무 호응을 안 할 거냐? 예, 예.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사님이 굉장히 아주 이 포인트를 네. 정확하게 지금 잡아주셨는데요. 네. 일본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네. 내의 국민 여론과 네. 그다음에 그래도 중립적인 어떤 신문들이 네. 기시다 정부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한일 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제안이 무너질 수가 있다. 네. 지금 한국 내 반대 여론을 봐라. 그런데 네. 우리가 반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기시다 정부를 압력을 넣고요. 또 네. 산케이 신문이 사실 좀 초를 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네. 그런데 산케이 신문을 무시를 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논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네. 산케이 신문을 야단을 치고 이런 뭐랄까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일본의 그러니까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시다 정부가 사실 그걸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기시다파는 자민당 내에서 3위 정도 아주 극소수파예요. 네, 소수파죠. 아베가 예. 아주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있고 아주 극소수파이기 때문에 아베 눈치를 보면서 사실 집권했는데 아베가 고인이 됨으로써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지지율을 회복을 해야지 자신의 어떤 입지를 계속 할 수가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의 이번 통큰 결단 먼저 용기를 낸 것은 상당히 기사로서는 좋은 어떤 또 그 그렇죠. 자신의 예. 이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요 온건파잖아요. 아베랑은 다르게 자신의 어떤 그 외교적인 그런 그 이 주장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현우님이 섬나라 소국한테 대국의 면모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이랬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게 우리 5천년 역사에서 늘 그런 관계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네네.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은 이렇다고 보는데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서 네. 또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서 그래서 이 대중국 봉쇄의 기본 축인 동북아시아 한미일 삼국 체제를 확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지난 70년간 미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도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기시다가 어영부영하고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70년 동안 이 기다렸던 한일 그 정상화의 기회를 일본 때문에 놓친다면 미국으로서는 정말 통탄할 일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미국을 제일 겁내는데 네네. 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압박은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날 거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게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예. 뭐냐면 지소미아 협정을 물론 이제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을 이야기가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지소미아하고 그다음에 한일 위안부 협정 네. 합의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박 대통령도 그때 굉장히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하나씩 이 진전된 어떤 그런 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때 일본 아베가 주춤거렸던 거예요. 근데 네. 지금 그 국무부 부장관이 웬디 셔먼이 당시에 차관보였거든요. 웬디 셔먼이 아주 그때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일본에 정말 야단을 쳤어요. 너네 정말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칠 거냐? 네. 이 사죄 제대로 하고 위안부 합의를 이뤄내라.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양국 간의 어떤 관계를 맺어라라는 네. 압력을 실질적으로 넣었다는 것은 나중에 미국 언론을 통해서 많이 또 보도가 된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실 때 거기에 준한 그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압력이 일본에 가해질 것은 너무나 명확하나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결단, 뭐 일종의 승부수, 이게 지금 통할 거고 지금 통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막상 이제 현실화될 경우에는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마구 비난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막 친일파로 몰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재명이라는 자가 참 비겁한 게요. 네. 2020년도 도쿄신문에 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반일주의자 아닙니다. 나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할 거고요. 네. 또 이 한일 강제징용이요. 용기와 결단으로 뚫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용기와 결단이고, 자기가 하면 용기와 결단이고, 윤 대통령이 하면 매국 행위다. 이렇게 지금 이중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죠. 예. 자, 지금 이제 반일 선동이 이제 지난 18일 토요일에도 네네. 그 집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온통 가짜 뉴스들이 지금 SNS를 도배하고 있고 KBS는 그 정신 나간 앵커의 거의 정말 장구대 같은 멘트가 나오고 말이죠. 여기에 이 탕모식이라고 하는 자가 뭐 또 끼어들어서 네. 이 난리가 아닙니다. 네네. 저는 이제 이번 상황을 보면서요. 네네. 제가 이렇게 아침에 논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 양아치 조폭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건설 현장에 그런 이제 민노총 등 이 좌파들의 양아치 이 조폭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그 거짓 선동, 그냥 가짜 뉴스라고 표현하면은 좀 저는 이게 본질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게 거짓 선동이죠. 네. 이것이 주는 폐해는 건폭들의 폐해 100배, 1000배 이상 된다. 그렇죠. 예. 이건 이제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속여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폭과의 전쟁을 우리가 선포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강도로, 더 강한 강도로 이 거짓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예. 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어떤 거짓은 한마디면 거짓이 되는데 그 거짓을 바로 잡으려면 100만 마디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거짓을 이야기하는 쪽은 단 한 문장으로 그냥 거짓을 이야기해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위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반도에 지금 자위대가 상륙할 수 있다. 이걸 약속을 했다. 이 한마디의 거짓을 얘기하려면 한일 협정이 어떻게 되고 미일 그때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다. 그러면 그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 수많은 거짓을 바로잡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정말 걸레질을 해야지만 닦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짓 선동은 이중으로 얘네들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시키는 것도 있고 그만큼 불필요한 우리가 그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사기 있잖아요. 사기죄. 네네. 예. 기망죄. 그 사기는 네네. 거짓말로 그 재산의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으로 처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짓 선동은 네. 거짓말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거는 처벌을 하는데 네.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봐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잖아요. 예, 예. 더 사실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예, 예, 예.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예, 예. 이거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거짓이고 사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연결돼서 사실은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네.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을 남발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법적 판단이라는 건 이 국회에서 내에서 하더라도 이런 명명백백한 그런 거짓으로서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이 사례가 있을 때는 특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 좀 다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잖아요. 표현부터 이제 우리가 프레임에 걸려들었죠. 예, 이걸 뭐 69시간제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예. 당정만이 아니라 정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대통령실을 네, 지금 네. 당정대 그러죠. 당정되죠. 대정 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몇 번째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내각이 한 거 있잖아요. 네. 정이 아니라 정 맞죠. 네. 내각이 한 것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벌써 한 3번 정도 됩니다. 네. 이 상황들 지난번 교육부총리 문제도 그랬고요. 네.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도대체 아직도 정책의 언어밖에 없다. 즉 이것을 이런 발표를 했을 때 어떤 공격을 받고 또 어떤 층에서 어떤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정밀한 점검 없이 그대로 프레임 다 말려드는 네.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면 네. 이번에도 명명백백하게 사실 아마추어적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노동 유용성 문제 그리고 노동자가 직접 선택하는 문제는 올해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공약에도 있어요. 네. 공약에도 있고 100대 과제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네. 이 내용을 도대체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우구는 무엇인지 갈등이란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반발하는 건 아닌 문제예요. 네.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돌리는 정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시스템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일단 대통령이 각 내각, 저는 조금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내각을 국무회의를 해서 무슨 뭐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회의를 한다, 2주에 한 번씩 한다. 이게 여기서 무슨 이 이야기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이슈들을 전부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부와 노동부를 함께 묶는다든지 아니면 산자부와 경제부를 묶는다든지 이런 비슷한 이슈를 할 수 있는 부처를 모아서 거기서 가장 큰 이슈들을 대통령이 함께 이 회의를 해서 대통령이 사실 만기 침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예. 자신들이 어느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홍보 마인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통령실도 홍보 아직도 무슨 홍보 마인드인지 모르겠고요. 역시 각 부처별로 이슈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프레임은 좀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도 전무하다. 이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우리 이종호 실장은 지금 당정대 대통령실과 정부와 집권당 간의 이 관계와 시스템 작동에 있어서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 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이종호 실장의 말씀에 더해서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정책의 언어를 정치의 언어로 변환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네, 네. 그거 백날 시스템 가동해봤자 안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책의 언어를 정치의 언어로 표현하려면 정책적 마인드와 동시에
정무적 마인드가 네. 겸비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바꿔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그거거든요. 제가 용진당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정무적 인간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전부 관료들에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 시스템에 포진되어 있어야 이것이 걸러진다는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저도 여러 번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는데요. 이게 정책 전문가와 정무 전략 전문가가 이제 따로 있으면 네. 어떻게 되냐면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과정은 정책 전문가가 주도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보완이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사절합니다. 그냥 우리 이 내용을 그대로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전달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네. 이러고 밀고 가면 정무 홍보 파트가 진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렇죠. 예, 예. 그래 놓고 사고는 지그들이 친단 말이에요. 그럼요. 내용 봐라. 이거 다 선한 거고, 이게 뭐가 틀린 내용이냐. 이렇게 네, 주장하면, 그래서 예, 예. 정책 마인드로 충만해 있는 자와 정무 홍보 마인드가 있는 자를 섞어놓고 잘해봐라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이 두 개를 겸비한 자를 장관에 앉히고 네. 수석들에 앉혀야 된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정답이죠. 이거는 시스템 그 백날 답답해. 보완해봤자 예, 예. 안 되는 거다 잘. 예, 예. 맞습니다. 둘 중에 목소리 큰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게. 예. 결국은 정책 마인드에 충만한 사람들로만 많이 구성이 돼 있다. 이게 깝깝하죠. 그래서 예, 예.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네. 한 가지는 네. 근데 이게 이미 그 69시간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60시간으로 바꾼다. 이게 사실 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다 진짜 이게 완전히 갇혀서 이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 60시간으로 바꾸는 게 야마가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잖아요. 핵심이. 아니 그래서 예. 저는 이거 이정식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책임이 제일 커요. 네. 그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고용부 장관이 책임이 제일 크지. 예. 예. 고용부가 발표한 정책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정식이 사퇴하고 또는 경질하고 그리고 완전히 원점에서 이 문제를 60시간이냐 69시간이냐 52시간이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 60시간이라고 말한 순간 완전히 그냥 그 진흙탕 프레임으로 더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이게. 백지에서 예.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장관을 교체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고 새 장관을 세워서 가야 된다. 이게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정도다. 지금 여기서 이미 프레임에 빠진 상태에서 쪼물락쪼물락 해갖고서 뭘 좀 보완해 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저쪽 프레임에 말리게 된다. 맞습니다. MZ세대 중요하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갑작스럽게 MZ세대와 뭐 침략을 같이 해야 된다는 등 누구의 목소리를 MZ세대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는 등 당이 갑작스럽게 MZ세대를 위한 무슨 정책들을 더 내놓는다는 등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건 평소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자 갑작스럽게 그렇게 손을 내밀고 허둥지둥한다? 늪에 빠지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무슨 그냥 땜빵으로 해서 뭐 그냥 넘어가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짜 노동 유연성을 제대로 이번에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산업계, 기업계에서는 아주 절박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몇 시간만 더 일해줘라고 지금 애걸복걸하는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참대 좀 예. 답답하네. 그리고 MZ 세대들한테 이거 좀 들어줘 하고 구걸하고 다니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네. 그 수습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런 행태 자체가. 여기 이제 그런 자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런 자가 있기는 한가요? 답답하니까 이런 댓글을 올리셨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추천할까요? 추천. 예. 아니 김문수도 있고 임이자도 있잖아요.
예. 아니 근데 김문수 지사는 굉장히 중책이거든요. 거기도. 아니 뭐 정선우 중책이지만 위원장도 뭐 노동부 중책. 장관보다야 더 중요하겠습니까? 김문수를 강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유연한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의 컨텐츠도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도 갖고 있고 정무 감각이 뛰어납니다. 이미자 의원도 그래요. 정책 컨텐츠는 적어도 노동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자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환노위 간사를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환노위는 대개 저쪽이 위원장이잖아요. 좌파들이. 예, 예. 그 좌파 위원장하에서 압도적 다수에 맞서서 혼자서 지금 몇 년째 환노위 간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장 정통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데다가 정무적으로 매우 유연해요. 네. 예, 대중과 호흡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 여러분 댓글 받고 바로 떠오르는 사람 두 사람 제가 추천했어요. 찾아보면 훨씬 네. 더 많습니다. 사람 없다고 그럴 거 없어요. 사람 없다고 그러실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고 하는 기본 관점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 더 이상 이거 이정식으로는 안 된다. 누군가 이게 모멘텀이 필요하다. 사건적 모멘텀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 이정식 경질하고 새 노동부 장관 세워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게 차라리 빠른 길이다. 뭐 이런 어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러고요. 갈아엎을 문제는 갈아엎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이인규 회고록 있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논두렁 시계가 그동안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 이제 논두렁 시계의 진실이 좀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 역시 69시간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69시간제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노동 유연성 문제죠. 좀 더 정확한 어떤 적합한 네이밍이 필요한 문제였는데 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들이 논두렁 시계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만들어 버렸어요. 네. 사실 이게 뭡니까? 박연차 게이트에서 출발해서 권양수 게이트나 권양수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노건평 게이트. 왜냐하면 노건호 게이트. 노건어 게이트. 예. 그러니까 그 일가들의 게이트인 셈이 됐죠. 네.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에 세종증권이라는 그 증권사를 어떻게든 저 농협에 싼 가격에 좀 아까 저가 매수를 하려고 농협 관련돼서 이 세종증권의 자회사 모회사 관련돼서 이런 관련된 자들이 박연차와 손을 잡고 정관계의 로비란 사건이고요. 그래서 유시민 당시에 재단이 있어서 좀 전에 6시 반부터 뭔가를 또 주절주절 얘기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노무현 재단이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돈 받은 거 맞다 인정했어요. 그게 약 5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시계 받은 거 맞다. 피아제 시계 당시 돈으로도 2억 원이 넘는 시계들입니다. 맞는데 단지 논두렁 시계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모욕을 줬다. 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어떤 죽음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논두렁 시계가 마치 그 비극의 상징이냐 모든 이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양 지금 떠들어댄 겁니다. 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노무현 일가가 돈 받은 거잖아요. 아니 그렇기도 예. 하고 예, 논두렁 시계와 관련해서는 네네. 핵심이 뭐냐면 쪽팔리니까 빼줘가 핵심이에요. 아 그렇죠. 알고 있었고 사실은 그거 자체를 바깥에 내놓는 게 부끄러웠던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노무현이가 쪽팔린 건 아는 사람이었다. 아, 그럼요. 문재인이 저거 쪽팔린 건 압니까 지금? 아니, 지가 이재명이는 쪽팔린 거 알아요? 아니요, 더 모르죠. 그러니까 노무현이는 그래도 쪽팔리는 게 뭔지는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요. 난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쪽팔렸으면 갖다 버리라 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자들이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게 논똥해 버리면 나쁜 거고 그걸 뭐 이렇게 망치 부셔서 부셔버리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창밖에 가다가 이렇게 버린 건 좋은 겁니까? 논두렁이라는 말 한마디 갖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전체적인 어떤 돈 받은 거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고
했던 그게 다시 그 판도라의 상자가 드러나니까. 왜냐면 수년 동안 그렇게 자신들이 지금 밀봉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려고 하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 되죠. 오랜 저 언론인의 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정구 예. 실장님. 예. 이 인규의 말이 몇 퍼센트 진실이라고 보십니까? 이인규가 지금 손해볼 게 있습니까? 솔직히 손해볼 거 있나요? 지금 이인규는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사실 했다라고 아예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좌우 무슨 정권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거의 99% 맞죠. 왜? 이 사람한테 이 증거가 있어요. 수사 기록. 수사 기록 다 까자라는 거 아닙니까? 당시 녹음했어요. 녹화했어요. 녹화 기록 까자. 못 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예. 예. 그 문재인이 얘기 나오니까 이 문재인이가 자꾸 아니 근데 그걸 찾아가는 것들은 도대체 뭐야? 이거 찾아오라고 전화할걸요, 아마? 아니, 왜 안 찾아와? 왜 안 찾아와? 이번 주 누구 내려와? 빨리 순번 없어? 뭐 이렇게 지금, 아마 전화가 올 것 같아요. 찾아오라고. 아시잖아요. 안철수, 문재인 둘이 만나서 절대 그 단일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둘 다 사실 잘 못하는데 안철수가 그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문재인 저 사람 말하는 거 갖고. 아니 안철수하고 문재인을 같은 급에 놓고 얘기하면 안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걸요? 아니 비교할 게 없어서 그래 문재인이 같은 자한테 비교해? 이럴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예. 안철수 의원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도대체가 똑부러지게 자기가 책임질 일을 말을 하지 않는 자잖아요. 저는 이제 이 좌파들 보면서 정말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추잡하고 천박할까 싶은데 그 사진 좀 찾을 수 있습니까? 그 28일 아니라 토요일 날 18일 날 그 집회한 사진 보시면 이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제 이렇게 저기 굴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 사진에 네. 맨 앞줄에 이제 이재명이가 한가운데 앉아 네, 있고 네. 책상다리 하고 앉았던 것 같은데 네, 네. 길바닥에 네. 깔고 앉았겠죠. 예. 앉고 박홍건이가 앉든지 박홍건이 있었고 이해찬이 있었고. 근데 이해찬이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저는 약간 혐오감 있는 사진 못 보거든요. 오랫동안. 예. 그 사진 확인이 됩니까? 화면에 띄울 수 있어요? 예,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간이 의자 있죠? 그 낙서 같은 데서 그 이렇게 간이 하는 거. 의자 펴놓고 앉아 있더라고. 아니 지금 함께한 시민들은 맨바닥에 앉는데 자기는 간이 의자에 앉아요? 아니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예. 의자가 예.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예, 몸이. 몸 상태가.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세찬이도 그래. 정치 짬밥이 예. 예? 좀 한번 띄워보세요. 예. 정치 짬밥이 얼만데 네. 그걸 모르겠어요. 욕먹을 걸. 근데 그냥 땅바닥에 책상 다리로 앉을 그런 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예, 맞아요. 네. 왜 나왔대? 그 몸을 이끌고. 그러면 저런 이해찬이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의자까지도 앉혀서라도. 이 사진 한 장이 의미하는 건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진짜 갈 때까지 갔다. 오죽하면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이해찬이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거는요. 사진에 박아야 된다. 제가 이 사진 보는 순간. 네네. 그 죽은 지 앱이 미라 만들어 갖고 권력 유지하는 종북 김정은이 있지. 네네. 김정일이도 그랬잖아요. 지 앱이 미라 만들어 가지고 유은 정치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랑 어떻게 똑같냐? 네. 제대로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끌고 나와서 지금 데모 맨 앞에서 앉혀놓고 있지 않냐? 네. 그러니 절반쯤이나 죽어버린 문재인이 뻔질나게 찾아다니면서 한마디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이게 정치가 천박해도 말이죠. 예. 이렇게까지 천박할 수 없는 거거든. 민주당이 정말 좌빨 정당인 건 맞는데 그러나 그래도 좀 이렇게까지 쪽팔린 건 없었죠. 저는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현 당대표의 거취를 전 대통령 전 당대표한테 가서
꼬리를 물고 물어봐야 됩니까? 그래갖고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지금 며칠간 안에서 다퉈야 되는. 아니 그러면 현 당대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대? 문재인 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지. 그거를 지금 라디오에 나가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재명을 살려야 돼, 아니야 이재명을 죽여야 돼라고 싸우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는 현 당대표는 사실은 영이 이제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미라 같은 이해찬을 옆에다 사진을 박아야 되지. 정말 참 이해찬이 안쓰럽기가 제가 오늘 처음이었어요. 이해찬을 다 안쓰러워하세요? 아니 그 사진을 보세요. 아, 네. 아니 네. 저 몸으로 그렇게 끌려 나와서 저렇게 아. 맨 앞줄에 앉혀 있어야 되나? 그렇군요. 예? 네. 저는이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그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얼마나 지금 몰려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말씀 들을게요. 반일 선동 가짜뉴스가 아니라 정말 선동 거짓 이 허위 이 선동이 극에 달합니다. 극에 달하는데 극에 달할수록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완전히 이 자들은 핀치에 몰렸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 용진단 우리 이종구 실장과 함께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만 영상 청년 아미고 버전으로 여러분께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 아미고 청년단을 결성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단에 모일 우리 자유우파 청년들이 계속 더 모일 겁니다. 지금도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함께 활동하고 싶다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저희가 권유하고 그렇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한국 정치의 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아미고들이 간절하게 또 간곡하게 또 열정적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만만 캠페인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호소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청년들의 얼굴 눈빛을 보시고 만만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구 실장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